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어제는 제가 미주은 10만 구독자 감사 특별 공연을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무려 1,500건의 댓글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 보내드리고 싶지만 이 1,500개 정도 되는 댓글을 다 읽는 데만 몇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표시합니다. 이렇게 제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들께 받고 있는데요. 보답하는 길은 좋은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튜버로 계속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오늘 상장하는 종목이 있어서요. 그것도 굉장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장입니다. 오늘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 함께 보고 계신 기사는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보도된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상장하는 스노우플레이크의 IPO 프라이스가 30% 이상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S1 파일링을 어제 했다는 내용인데요. 그 새로운 업데이트된 파일링에 따르면 기존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상장 가격은요. 주당 75달러에서 85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새로 SI 파일링을 업데이트하면서 100달러에서 110달러 정도의 주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토탈 밸류에이션이 30빌리언이 되거든요. 2년 전이죠. 2018년 1월 달에 처음 기업 평가를 받았을 때는요. 기업 평가 금액이 15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죠. 2018년 10월 달에 다시 기업 평가를 받았을 때는 15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배 이상 껑충 뛴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2020년 올해 2월 달에 다시 평가를 받았을 때는 그 금액이 무려 124억 달러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숫자가 지금 어제 날짜로 드디어 3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에는 2008년 1월 달에 15억 달러에 불과했던 기업의 가치가 지금 1년 반 만에 평가 금액이 20배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투자 금액의 20배를 회수할 수 있는 엄청난 리턴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지금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대단하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굳이 투자할 계획이 없더라도 한 번씩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9월 15일 화요일 방송은요. 오늘은 스노우플레이크 상장하는 날, 스노우의 투자 가치는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왜 이렇게들 난리인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DWAAS, 즉 데이터 웨어하우스 애저 서비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스노우플레이크를 아시나요?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미주은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으로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계시면요. 반갑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들 난리인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스노우플레이크가 관심을 엄청나게 받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워렌 버핏이고요. 두 번째가 세일즈포스, 세 번째가 클라우드 기업 IPO 성적표, 마지막으로 매출 성장, 이렇게 네 가지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워런 버핏이 큰 이유가 되는데요. 한국 기사에서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스노우플레이크 주식 310만 주를 사들이기로 했다라고 지난 8일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스노우플레이크 상장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400만 주를 추가로 매입할 것이다. 따라서 310만 주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주주로부터 400만 주를 추가로 매입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310 더하기 400이니까 710만 주를 가지게 되는 셈이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억 5천만 달러에서
5억에서 5억 9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셈인데요.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쉐어했던 것처럼 이 금액이 한 30% 가까이 이미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는 금액이 5억 달러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잘하면은 6억 7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핏은 예외적으로 애플에 투자는 했지만 여태까지 기술주에 대해서는 난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투자를 멀리한 그런 투자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술주 종목에, 그것도 IPO 상장하는 그런 신생 기업에 투자를 결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대단한 종목인가 보다 커다란 기대를 한몸에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세간의 많은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세일즈포스 역시 스노우플레이크에 투자한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입니다. 세일즈포스가 매입하기로 한 주식의 개수가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는 금액과 비슷한 규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세일즈포스는요, 이전에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컴퍼니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줌이라든지 트윌리오, 그리고 드랍박스가 상장할 때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세일즈포스는요, 이런 식으로 상장 주식을 산 다음에 나중에 다 팔아버렸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요, 세일즈포스가 일단 스노우플레이크의 주주가 되고 나면요, 180일, 즉 6개월 동안은 럭커 피어리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 수 없는 룰이 있거든요. 마음을 졸이면서 투자를 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 세 번째 이유는요, 최근에 상장한 클라우드 주식의 성적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무서운 성적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쇼피파이가 상장한 것이 2015년 5월이었고요 그 뒤를 따라서 트윌리오라든지 줌, 다큐사인, 파스트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클라우드 플레어, 데이터독, 이렇게 많은 클라우드 스톡들이 상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주식들이 얼마나 주가의 상승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면요,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쇼피파이는요, 지금 5년 만에 5279%가 늘었고요, 트윌리오 같은 경우도 지금 1400% 가까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한 4년 만이죠. 그리고 줌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지금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인데 무려 1000% 가까운 성장, 그리고 도큐사인도 583%, 파스트리가 지금 1년 조금 넘었죠. 1년 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375%,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271%, 클라우드 플레어가 약 128%, 그리고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데이터독이 현재 200% 가까운 주가의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이 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요, 클라우드 주식이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최소 100%에서 200% 정도의 투자 회수를 할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번에 오랜만에 상장하는 스노우플레이크에도 이러한 과거 히스토리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노우플레이크가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스노우플레이크의 미친 성장률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습니다. 지금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회계 연도가 1년 앞서가거든요. 그래서 2020년 쿼터2는 작년 쿼터2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2021년 Q2는 올해 2020년의 2, 4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1년 만에 매출이 어느 정도 상승인지 보면요, 작년 이맘때는 60빌리언이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올해 2, 4분기에는 133빌리언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121%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준 거죠. 앞에서 살펴봤던 대부분의 클라우드 스톡들이요, 매출 상승률이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120%나 되는 종목은 없었죠. 덕큐사인이라든지 데이터독,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다 40%, 50%, 60% 정도의 성장을 보이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스노우플레이크의 경우는 다른 클라우드 주식에 비해서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매출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면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FOMO, FOMO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FOMO는 아시는 것처럼 Fear of Missing Out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투자자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매수하는 종목을 아무런 계획과 비전 없이 그냥 매수하는 것은, 따라서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IPO 종목의 변동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스노우플레이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처음 몇 시간 동안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을 할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차후에 이렇게 급등했던 주가가 확 떨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안정감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투자자로서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은요, IPO 주가가 합리적인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신문기사에서 보듯이 오늘 저녁에 상장 주가가 100달러에서 11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이 기업의 가치가 이 100달러, 110달러의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따져봐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기업의 비즈니스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네 번째로 나의 개인적인 투자 전략과 이 종목이 얼마만큼 일치하는가. 나의 전략을 망가뜨리지는 않을 것인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면들을 꼼꼼히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래도 매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면요,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실 수 있게 제가 준비한 것이고요. 그러면 미주은 개인적인 투자 전략과 얼마만큼 맞아 떨어지는지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6가지의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 커다란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미래지향적인 산업군인가, 우리가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종목이 속해 있는 산업군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스노우플레이크는 속해 있는 이런 섹터에서 1등 혹은 1등 기업이 될 만한 회사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DWAAS, 데이터 웨어하우스 애저 서비스라는 비즈니스 섹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스 클라우드 주식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꼼꼼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은 SaaS였습니다. 즉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였는데요. 그 영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의 마켓 규모보다 2022년 향후에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클라우드 시장 말고요, 스노우플레이크가 속해져 있는 그런 클라우드 시장의 미래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스노우플레이크는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그런 섹터에 속합니다.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간단히 얘기해서 클라우드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에서요, 가상의 창고를 만들고 그 창고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기존의 클라우드랑 차이점이 없어 보이잖아요. 데이터를 그냥 여기저기에 맘대로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저장을 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누구나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렇게 빠르게 접근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용이함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의미 있는 자료로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따라서 데이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가만 놔두면 별로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었던 데이터들을 쓸모 있는 정보로 바꿔주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다라고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DWAAS 마켓 오버뷰를 잠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애저 서비스 마켓의 규모는요, 20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4 빌리언 달러밖에 안 됐었는데요. 이러한 것이 2025년, 앞으로 한 5년이 지나면 무려 4.3 빌리언으로 올라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평균 20%의 성장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DWAAS라는 마켓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를 크게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로요, The Increasing Need for Data Analytics Solution이라고 써 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정보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정보라는 것은 무형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는 데이터가 얼마나 훌륭한 자원인지를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그런 쪽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Rapid Growth in the Data Volume,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 데이터가 급격한 속도로 그 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 사용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모바일 폰을 이용하면서 엄청난 정보를 주고받고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의 그 양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양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DWaaS 마켓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양이 많아지고 중요성이 높아진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렴한 가격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저장하고 분석함으로써 자기의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로 바꿔주는 서비스가 굉장히 절실하다. 그런 니즈에, 지금 마켓이 원하는 그런 니즈에 부합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DWaaS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DWaaS 마켓의 기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커다란 마켓은요, 노스 아메리카 북미 쪽입니다. 북미 쪽은요, 이미 마켓의 사이즈가 1.4 빌리언이거든요. 굉장히 커다란 마켓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요. 반면에 향후 10년 동안 가장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은요, 아시아 퍼시픽입니다. 이런 어느 정도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냐면 전체 글로벌 평균으로 봤을 때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무려 29.2%의 애뉴얼 성장, 매년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애저 서비스라는 그 비즈니스 섹터는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다음은요, DWaaS 비즈니스 부분의 컴페티션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WaaS에 지금 관심을 갖고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1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을 5개를 골라보면 SAP가 있고요. 스노우플레이크,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IBM, 그리고 아마존의 웹 서비스가 있습니다. 얼뜻 봐도요, 그 경쟁자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름들이 보입니다. 따라서 과연 이렇게 커다란 메가 테크 기업 사이에 껴서 스노우플레이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요,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스노우플레이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미션 투 브레이크 다운 데이터 실로스라고 간편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실로스를 부셔버리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과연 데이터 실로스가 뭐길래 이 데이터 실로스를 없애버리는 것이 스노우플레이크의 목적이고 임무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실로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한번 설명을 적어봤는데요. 데이터 실로스란 하나의 조직 내에서 오직 특정 그룹의 사람들만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을 우리가 지칭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실로스가 발생하게 되면요, 한 부서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가 또 다른 부서한테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한 한 조직 내에서도 화합하고 협력하고 그런 시너지를 내는 문화가 조성될 수가 없겠죠. 각계 전출을 하니까요. 따라서 내부적인 경쟁 구조가 생성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정보를 한 조직의 각 부서, 디비전마다 별도로 확보하고 별도로 저장하고 별도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결론을 내보면요, 인적 재원적 낭비로 인해서 한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스노우플레이크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코어 밸류를 살펴보면요, 일단 데이터 볼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양의 정보를 우리가 처리해 주겠다. 그리고 퍼포먼스라는 것은 효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리고 easy of use, 굉장히 암호화되어 있고 전문가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비주얼하게 보여줌으로써 분석하고 싶고 또 그 분석 내용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instant elasticity, 여기서 얘기하는 유연성이라는 것은요, 각기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데이터에 접근하는 그런 부서라든지 디비전에서 각자의 목적에 맞게 그 정보를 분석하고 포맷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모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의 비즈니스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틸리티는 뭐예요? 전기, 수도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것이 유틸리티 모델입니다.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은 구독 모델이었잖아요. 우리가 서브스크립션을 해야 되고 1년에 얼마,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구독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대부분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지금 스노우플레이크는 오히려 역발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고객들이 필요한 만큼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납부하는 거죠. 따라서 다른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보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현저하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기업이 스노우플레이크가 된 겁니다. 자, 여태까지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도대체 뭔 말이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클라우드라는 분야가요. 우리 같은,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분야거든요. 제가 지금 이틀을 꼬박 공부했는데도 사실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운이 좋은 것이 제가 일하고 있는 호텔, 노보텔이라든지 이비스타일의 이런 계열사의 그룹 이름이 아코르잖아요. 이 아코르 기업이 스노우플레이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코르 기업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코르가 지금 모든 인포메이션을 데이터 레이크, AWS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아마존 웹 서비스는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코르에서 경영진들이 이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아코르라는 호텔 기업이 어떤 식으로 스노우플레이크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노우플레이크의 활용 이전의 모습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코르 호텔 기업이 스노우플레이크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5,000여 개의 아코르 호텔 정보가 개별적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코르 그룹에는 약 5,000개의 호텔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호텔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매일매일 발생을 하겠죠. 이 정보들이 각 호텔들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겠죠. 두 번째는요, 5,000개나 되는 호텔들이 매일매일 혹은 주간으로 월간으로 실적 보고서를 직접 만들어서요, 헤드오피스에 이메일 등을 통해서 보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에너지가 소비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도시별, 나라별, 지역별 실적 자료를 수동으로 분류하고요,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코르는 5,000개의 호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5,000개 호텔의 실적을 하나하나 이메일로 받아서 누군가는 그걸 취합을 하고 하나의 데이터로 믹스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요, 아코르 같은 경우는 5,000개 호텔을 사용하는 약 5천만 명의 고객이 있는데요. 이러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개별 호텔들이 저장하고 관리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각 호텔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 데이터는 계열사 호텔에서 활용이 전무한 상태였다. 왜냐하면 A라는 고객이 한국에 있는 어떤 호텔에 방문을 했다고 쳐요. 근데 이 호텔에서 이 고객이 남겨준 고객 정보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은 어떠한 방 타입을 예약을 했는지, 스위트룸을 예약했는지 아니면 스탠다드룸을 예약했는지, 스모킹룸을 좋아하는지 논 스모킹룸을 좋아하는지, 아침에 레스토랑에 갔을 때는 양식을 주로 먹는지 아니면 한식을 먹는지, 신문은 어떤 신문을 보는지, 룸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레스토랑에서 먹는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은 각 호텔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4,999개의 호텔들은 이러한 정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의 호텔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정보는 그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었다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요, 아코르가 스노우플레이크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현저하게 바뀐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모든 호텔의 정보를 통합해서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것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정보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많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통합해서 저장해 놓은 이 정보는 굉장히 쉽게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로 호텔들의 일간, 주간, 월간 실적이 클라우드로 업로딩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호텔들이 업로딩하는 자료들은요, 클라우드 안에서 다 취합이 되고 분류가 되고 또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자료로 구성이 되는 포맷이 되겠죠. 그러한 과정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도시별, 나라별, 지역별 실적 자료를 자동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해준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가장 중요한 변화점이 바로 이건데요. 5천만 명이나 되는 고객의 데이터를 통합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각 호텔이 업데이트하는 고객의 데이터는 모든 계열사 호텔에서 열람과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호텔 업계에서 우리가 메리엇하고도 경쟁을 하고
하얏트랑도 경쟁을 하고 힐튼과의 경쟁에서도 이겨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한 명의 고객이 A라는 호텔에서 남겨준 그런 단서, 이 고객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아코르 호텔에 다 공유를 하게 되면요, 이 고객이 다른 아코르 호텔에 찾아갔을 때 우리가 그 정보를 10분 활용해서 이 고객에게 정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래서 로얄 게스트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아코르 기업은 스노우플레이크를 굉장히 적절히 활용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코르 이외에도요, 스노우플레이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 7월 2달 전에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요, 스노우플레이크는 무려 3,117 기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작년 동기간의 1,547 기업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올라간 그런 수치잖아요. 따라서 그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무적인 것은요, 굉장히 사업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스노우플레이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폴춘 10에 속하는 10대 기업 중에 7개의 기업이 지금 스노우플레이크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폴춘 500에 속해 있는 500개의 대기업 중에 무려 146개의 기업이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스노우플레이크를 이용하고 있다.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스노우플레이크의 최대의 단점을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최대의 단점은 요 세 가지 기업이 그 키를 갖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스노우플레이크는 협력사가 경쟁사와 같다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스노우플레이크의 가장 커다란 협력사는요, AWS, 구글, 그리고 애저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는 클라우드가 필요한데, 이 클라우드는 구글을 이용하든지 AWS, 아마존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애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포맷을 해줌으로써 고객사가 이용할 수 있게 손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노우플레이크잖아요. 따라서 스노우플레이크는요, 구글, AWS, 애저 요 세 가지 기업에 굉장히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AWS, 구글 클라우드, 애저의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비즈니스를 계속해 나갈 수 없겠죠. 따라서 사용료를 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프로핏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뭐냐면요, 만약에 AWS,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들의 비즈니스 전략을 수정을 해서 내가 이 시장을 독점을 해야겠다 이런 전략으로 바뀌게 되면요, 이 세 가지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너랑 일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고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커다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노우플레이크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스노우플레이크의 최대의 장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스노우플레이크의 최대의 장점 역시 요 세 가지의 회사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스노우플레이크의 최대의 장점은요, 뉴트럴 서드파티라는 점인데요. 뉴트럴 서드파티는 중립적 제3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풀어서 얘기해보면요, AWS, 구글 클라우드, 애저 어느 곳에서나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용을 할 수 있다, 구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레드시프트라고 들거든요. 근데 고객사가 만약에 레드시프트를 이용하고 싶으면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무조건 아마존의 AWS를 이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나의 선택권이 없고 얽매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노우플레이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활용 가능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에요. 내가 만약에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AWS에서 만든 레드시프트를 이용하지 않고 스노우플레이크를 이용하게 되면 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구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AWS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아니면 애저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모두 다 접근해서 활용하고 분석하고 포맷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따라서 고객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클라우드 기업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가격적인 부분을 내고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기업들하고. 그리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또한 사용량만큼만 요금을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비용 절감 가능성이 2배로 늘어나는 거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를 이용하는 고객사가 그렇게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스노우플레이크의 비즈니스를 우리가 키 넘버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4분기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작년 대비, 지난해 대비 121%의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요, 넷 리텐션인데요. 넷 리텐션이라는 것은 한 번 이용했던 고객사가 이탈하지 않고 다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잖아요. 158%, 100%가 넘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했던 고객사가 두 번, 세 번도 이용하는 고객사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굉장히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커스터머의 숫자, 고객사는 3117 그런 고객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커다란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고객사가 얼마나 되냐? 매출의 규모가 1 밀리언을 넘는 그런 고객사가 56개사가 된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매일매일 5억 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NPS 스코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71. NPS 스코어 기억하시겠지만 고객의 충성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그런 지수잖아요. 40이 넘어가는 NPS 숫자는 고객의 충성도가 높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스노우플레이크의 NPS 스코어는 70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고객의 만족도라든지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IPO 주가가 과연 적정 수준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지금 6개월 동안의 실적을 보면요, 매출의 규모가 241.9 밀리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2배를 하면 지금 1년의 매출이 나오잖아요. 1년에 한 500밀리언 정도를 만드는 회사로 지금 성장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눈길을 끄는 부분은요, 넷 로스인데요. 지금 현재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적자 회사거든요. 근데 그 적자의 규모가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241밀리언 밖에 못 냈는데 지금 수익은 마이너스 171밀리언이잖아요. 상당히 많은 부분 연구개발비라든지 아니면은 세일즈 앤 마케팅에 퍼붓고 있는 그런 신생 기업이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이러한 매출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IPO 주가를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IPO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30빌리언까지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레비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6개월 동안에 만들어낸 매출이 242밀리언이기 때문에 2배를 하면 약 500밀리언 정도는 2020년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를 구할 수 있는데 무려 현재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기업의 가격이 60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도 기업의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부분은요, 지난해에 비해서 현재 120%가 넘는 매출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스노우플레이크가 지금부터 1년 후에 그리고 2년 후에까지도 매년 매출을 100% 정도 성장시킬 수 있다면 PS 레이시오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매년 매출은 100%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보고요. 주가는 20%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을 내봤습니다. 주가를 20% 상승으로 잡은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가 매년 20%의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IPO 주가에서 내년에는 20% 올라간 그런 주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20% 정도는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20% 최소치를 잡았고요. 매출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100% 오르고, 그리고 2021년에 비해서 후년에 다시 100%가 상승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PS 레이시오를 구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60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PS 레이시오가요, 내년 말에는 36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2022년 말에는 21.6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21.6이라는 PS 레이시오도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무리한 시나리오잖아요. 앞으로 100%씩 매출이 계속 상승하더라도 PS 레이시오는 마켓 평균에 비해서 다른 클라우드 주식에 비해서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스노우플레이크 투자의 포텐셜 리스크, 위험성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격 경쟁, 매출 성장의 둔화라고 적어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스노우플레이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경쟁력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어떠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도 구동이 가능하다. 두 번째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스노우플레이크가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에 스노우플레이크가 가격을 계속
계속 올렸을 때 매출 성장이 둔화되지는 않을 것인지 이러한 걱정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요, 아마존, 마소, 구글입니다. 과연 요 세 기업이 스노우플레이크가 계속해서 성장하게끔 놔둘 것인가? 그들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 스노우플레이크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요 세 기업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커다란 비즈니스 성장의 관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수익성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금 매출에 비해서 수익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금 마이너스 50% 정도의 프로핏을 보이잖아요. 이러한 프로핏이 언젠가는 흑자로 바뀌어야만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수익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향후 2년 후인지 5년 후인지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일즈포스 지분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지금 세일즈포스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요. 약 300만 주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일즈포스가 지난번 IPO에서 보여준 것처럼 줌이라든지 다큐사인에 투자를 했을 때는 락업이 해지된 이후에 바로 팔아버렸잖아요. 따라서 세일즈포스가 과연 이번에도 이 300만 주나 되는 그런 주식을 한꺼번에 매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락업이 해제된 다음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스노우플레이크의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 봐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요, 스노우플레이크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다큐사인이라든지 줌, 클라우드플레이어처럼 급성장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세일즈포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인수 합병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2, 3년 안에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서 도태될 가능성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요, 스노우플레이크의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긴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출 증가 유지 시만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도 매출이 100% 가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생긴다. 매출의 증가 추세를 과연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매출 증가율이 만약에 평범해진다면, 여기서 말하는 평범이란 얘기는요, 매출 증가가 막 20,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기업들이 매년 매출이 20%, 30% 상장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그런데 스노우플레이크는 매출이 20% 성장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 증가율이 감소가 된다면 장기 투자는 어렵고요. 우리가 중기 투자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은 이 중기 투자도 2년을 할 것인가 3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락업 해제 전까지만 짧게 6개월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9월 23일이 되면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뉴욕 증시에 직상장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상당히 매력적인 IPO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확신이 들지 않는데도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후에 팔란티어라는 더 좋은 IPO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으면 이번에는 과감하게 패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시면서 마지막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주은 채널에서는 그동안 IPO 기업에 대해서 다룬 적이 없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약간 걱정도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IPO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면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요. 그리고 아직도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IPO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투자의 계획을 설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IPO가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제가 영상을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